너무 무리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요 지금. 무리하게. 그런 것들이 변동성을 불러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유동성 장세다. 만약에 자 우하향을 전제로 한다. 네. 그럼 조정이 있다,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현금 확보하라는 것은 주식 투자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상향을 전제로 한다면 한 번씩 조정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매입 시점이다라는 네.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럼 같은 현금 확보도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머니트렌드 2026의 공저자이시죠. 김광석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위험한 유동성 장세다라고 이제 머니트렌드 2026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네. 위험한 유동성 장세.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거는 뭔가 자산 시장에 되게 좋은 건데 네. 위험하다고 하면은 뭔가 이거 뭐 안 좋아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유동성 장세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실 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실 때 가끔 이제 썸네일만 보시고 저보고 이제 비관론자다, 하락론자다 하시는데 그런 분은 아니세요. 전혀 아닌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썸네일만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락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보통 영상에 15초 때 한 3분의 1 정도가 나가세요. 그러니까 거의 썸네일만 보고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댓글 달고 바로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제 앞에부터 AI 거품 아니다. 네. 그리고 위험한 유동성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네. 형용사가 위험한이지 어쨌든 명사는 유동성 장세란 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셔야 된다? 우상향으로 그리셨으면 좋겠다. 자산들이 이제 네. 가격이 올라가긴 우상향으로 할 그리셔야 것이다. 네. 사실 우상향으로 그리셔야 된다는 말씀은 작년 이맘때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머니트렌드 그때 내면서도 맞아요. 피벗의 시대라고 금리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시대라고 그러면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던 건 매한 가지입니다. 그때도.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동성 장세, 우상향이에요. 근데 위험한 유동성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너무 무리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요. 지금. 무리하게. 네. 그러니까 무리한 부채에 의존해서 무리하게 유동성 장치들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리한 유동성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변동성을 불러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유동성 장세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힌트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현금을 확보하라는 이 한 단어도 우상향을 전제로 할 때의 현금 확보와 우하향을 전제로 할 때의 현금 확보 다르죠. 만약에 자 우하향을 전제로 한다. 네. 그럼 조정이 있다,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현금 확보하라는 것은 주식 투자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상향을 전제로 한다면 한 번씩 조정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매입 시점이다라는 네.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럼 같은 현금 확보도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네.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데 우상향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앞에 2편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투자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 장세가. 그렇죠. 네. 계속. 상당히 꽤 조정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채 발작 같은 것이 있으면서 이게 무리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들이 있다거나 네. 예를 들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조건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무리하게 인하한다던가 네. 이게 지금 무리한 유동성 장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튀는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조정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종류의 위험한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물가 상승과 유동성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이제 뭐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돈을 푸는데 물가가 안 올라간다?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금리는 또 막 낮춘단 말이죠. 네. 물가가 또 튀는데 금리는 또 계속 낮춘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그 부분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잠깐 짧게라도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건 일단 자본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인이라든가 주식시장은 머니 트렌드에 있어서 먼저 반응해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코인과 주식이에요. 근데 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될 일은 그러진 않죠. 그럴 일은 없어요. 네, 네. 있을 수가 없죠. 네. 어떻게 그 다음날 물가가 반응합니까? 그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하는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주식 시장보다도 훨씬 늦게 반응해요. 네. 근데 물가도 역시 반응하는데 훨씬 늦게 반응합니다. 시간적 순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를 인하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할 때 바로바로 혹은 선행적으로까지, 심지어 선행적이죠. 선행적으로까지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우상향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키는 힘이 있어요. 근데 물가를 자극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후행적으로. 그럼 후행적으로 물가를 자극함과 동시에 또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노력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도 있지만 유동성은 가만 보지 않는다. 다른 노력도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올해 초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미국의 물가는 자극할지 몰라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74% GDP, 이들은 디플레 압력이다. 그러니까 이 물가는 결국 균형점을 찾아서 만나는데 미국만 자극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나라들은 오히려 디플레 압력이에요. 공장 가동 멈추고 네. 미국으로 공급할 걸 박앤세일에서 유럽으로 공급하는데, 철강 가격 떨어뜨려서 유럽으로 공급하는데 네. 더 싸게 공급받으니까 디플레 압력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 압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유동성 정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주어질 수 있지만, 심지어는 혹여나 이 물가 상승률이 튀어오르면 금리 인하를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유동성 정책을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갖가지 수단들을 다 가동하는데, 그러면 관세 정책마저도 수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관세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게 뭐예요? 어쨌든 물가를 자극하는 관세는 빼겠다는 거예요. 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관세만, 결국은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는 동력으로서만 관세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관세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세 정책을 도입하면요, 관세 세수를 누가 부담해요? 수입업자가 부담해요. 그리고 그 밸류 체인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마진율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 세수를 내고 이 예를 들어 도매업자, 물류업자, 유통업자, 이 밸류 체인 전체가 마진 폭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가돼요. 축소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뭐 하냐면 고용을 축소해요. 그러니까 고용이 축소되니까 소비가 위축돼요. 네. 고용이 둔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가를 둔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유동성에 따라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도 있겠지만, 또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압력도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일이지, 무조건 유동성 때문에 물가도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극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극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자극되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위험한 일이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줄 알았더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튀네? 그러면 금리 인하 사이클 못 가겠네. 네.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전환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유동성 장세라는 건 한 번씩 이렇게 투자 기회가 온다는 건데, 네. 말씀하셨던 지금 가장 다음 투자 기회라는 거는 대법원 판결일까요? 그때 만약에 한번 또 정말 패소를 하게 된다면 뭐 아까 말한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사야겠네요. 오히려 이 장기 우상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앞서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26년의 이 머니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가정해야 될 게 하나 있다. 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트럼프의 중간선거 대응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전략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미스저지할 수 있다. 네. 그걸 저는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정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26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다 진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나가겠죠. 그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짐으로써 우리가 25년에도 맛봤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이어짐으로써 어쩌면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부자 되게 한다라는 것을 목표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이 물가가 너무나 치솟았거든요. 41년 만에 최고치였으니까. 물가가 치솟죠. 인플레이션 시대였잖아. 22, 23년. 네. 인플레이션 시대 동안 실질 임금이 감소해요. 임금은 3%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은 7% 오르니까 실질 네. 임금은 감소죠.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데 그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도 5.5%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그리고 금리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폭락하죠. 그러니까 삼중으로 가난해진 거예요. 네. 22년, 23년에.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어쩌면 표를 잃었다, 표심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선거 전략을 나는 무조건 부자 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6년 11월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유동성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뭐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요.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아마 3월 정도에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한다고 알려져 있죠. 아마도 지금부터는 11월까지의 그 어떤 시계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시진핑에게 트럼프의 협조가 필요한 거 정도보다 트럼프에게 시진핑의 협조가 필요한 정도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미국이 중국에게 더 끌려갈 가능성이 더 네. 크다. 그 기간만큼은 적어도.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는 누가 결정해요? 중앙은행이 합니다. 네. 근데 금리를 인하할 만한 조건은 누가 만들어요? 미국 행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중국과 협조를 요청해요. 중국 우리 관세 없애줄 테니까 네. 생필품 좀 값싸게. 생필품을 값싸게 수입해다 쓰면 물가를 완전 안정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중동 산유국들한테 원유 공급 더 많이 해라. 국제 유가 떨어뜨려. 네. 뭐 이러면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만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고 2%에 가깝게 떨어지고 그러면 12월 1일부로 QT 양적 긴축도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12월 26년 5월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종료가 되면 네. 연준 의장도 교체된다. 그럼 교체되는 인물은 현재로서는 뭐 캐시 위원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점쳐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충성을 맹세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적극적으로 금리 낮추겠죠. 조건만 된다면. 네. 근데 저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이 종료되니 양적 완화라도 할 수 있다. 조건만 된다면. 물가 조건만 형성이 된다면. 그래서 인플레라는 것이 26년 내에는 안 나타나고 인플레라는 현상은 26년 내에 안 나타나고 27년 정도에 나타날 수 있게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이 자본시장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러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는 결국에 유가를 낮추고 주가는 높이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뭐 들었는데 주가가 또 높아져야지만 또 지지율이 또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 한 해는 어찌 보면 미국 주식 쪽은 뭐 아주 좋은 구조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선거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만 한번 판단해 본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 일단 그렇게만 한번 그렇다면. 가정해 보면 어느 시점에 주가가 오르는 게 선거에는 유리할까? 내년 뭐 한 9월쯤 해서 막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그때 떨어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5월 이후에 6월부터 오르는 게 좋을까?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마침 연준 의장의 교체 시점도 그러하고 그러면 금리는 금리대로 좀 내려가고 네. 그죠? 물가는 물가대로 좀 내려가고 관세 타결하고 갑자기 그렇죠. 막, 전쟁은 전쟁대로 없고 네. 불확실성 없고 그리고 이런 모든 현상을 잠깐 한번 설명드릴까요? 디베이스먼트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를 올해 들어서 금값 오르고 주가 오르고 집값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다 오르는 현상을 사실은 아무것도 안 올랐다라고 저는 가정을 해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네. 가정해요. 이게 굳이 따지면 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돈의 양이 많아진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주고 금을 바꾸는 현상. 그러니까 주식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돈의 양이 많아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주식을 바꾸는 현상.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돈의 양이 많아져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서울 아파트를 바꾸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 마시고요.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M1, M2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의 M2 증가 속도보다 우리나라의 M2 증가 속도가 더 빨라요. 네. 그만큼 돈의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많이 풀렸죠 지금. 예, 네. 그게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게 선거 전략입니다. 네. 돈의 가치를 쪼그라뜨려서 의도적으로 쪼그라뜨려서 나머지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 이게 디베이스먼트 전략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유권자들 3억 5천만 유권자들을 부자 되게 만드는 것이 중간 선거에는 유리해.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지면 아마도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있어. 분명히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러겠죠. 정권을 만약에 내주면 굉장히 좀 곤란하겠죠. 곤란해져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예. 이렇게 환한 곳에 머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최선의 대책을 다 세우는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중간 선거에 유리할까요?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그렇게 그렇죠. 선언했는데 불리하죠. 그럼 뭐가 주가가 오르는 게 유리할까요? 코인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다른 것도 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적어도 중반부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움직임을 할까? 그리고 그 과정 동안에 중국이 만약에 막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네. 그러면 대만에서 갑자기 이렇다든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곤란해지겠죠. 그렇죠. 뭐 물가 튀고 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조를 구하겠죠. 물가 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적어도 중요한 자기 일생의 거사를 앞에다 두고 네. 좀 나의 입장을 좀 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중국한테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11월까지.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막 우상향하고 있는 자산들에 막 조급해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현금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오면 그때 한번 조정 오면 그때 들어가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26년 5월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이제 미국 경제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좀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물론 조성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또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떠나 있는 게 나을까 하면서 지금 계속 변동성이 심해요. 오르고 떨어지고. 근데 오르는 기업도 AI 기업이고 떨어지는 기업도 AI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AI 거품론은 정말 거품일까? 이거는 거품론은 핑계인 것이고 나머지 미국 국채 시장의 발작 현상이라든가 혹은 트럼프 패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을 앞에다 두고 나타나는 이런 위험자산 회피 현상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변동성을 불러올 수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의 가치를 낮춰서 자산 가격 올리는 거는 정치인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잖아요. 막 자산 시장만 올려가지고 분위기 좋게 만들면. 근데 그렇죠. 그게 계속되지 않으니까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이다 보니까 뭐 돈 풀다가 또 부작용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수가 있는 건가요?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도 저도 이제 뭐 우리 머니 트렌드 우리 같이 세미나 하잖아요. 그 세미나 때도 그런 말씀 항상 드리는데 항상 그 시대를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2020년부터 21년까지 분명 실물 경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왜 집값은 폭등했을까? 실물 경제는 안 좋았는데 왜 주가는 폭등했을까? 네. 그건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죠? 유동성 장세였었어요. 오히려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을 퍼붓는 거죠.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20년, 21년을 경기라는 관점에서 시대를 정의하지 마시고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시대를 정의해 본다면 완화의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22년부터 23년, 24년 중반까지는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너무나 인플레가 높았고 인플레 잡자고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던 시대. 금리 인상기,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22년부터 24년 중반기까지. 긴축의 시대고 그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형성되죠. 대대적인 부동산 가격의 조정, 주가의 조정, 22년 조정 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정의하자. 그리고 작년 이맘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머니트렌드 책에서도 네. 말씀드렸듯이 24년 중반부터 25년, 26년까지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 피벗의 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피버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유동성 장세다.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여러분께 강조하고요. 어쨌든 25년부터 26년 정도를 피벗의 시대라고 한다면 20년, 21년처럼 뭐 엄청난 폭발적인 뭐 이런 폭등장 이렇게 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상향장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 우상향장을 만들기 위한 여정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이끄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 언제 끝날지를 가늠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방금 주셨던 질문, 자 보세요. 20년, 21년 동안 이 완화의 시대가 있다가 긴축의 시대로 선회되죠. 네. 이 급격히 선회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인플레 때문이었어요. 네. 그럼 결국 피벗의 시대가 있는데 이거 말고 유동성도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게 물가를 자극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그러면 역시 선회될 일이 있겠죠. 그럼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구간이 올 수 있겠죠. 네. 그럼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언제 끝날까?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면. 그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강조할게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2년 당시 인플레의 정점은 6, 7월 정도였어요. 22년 6, 7월. 그렇지만 전 6, 7월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2년 2월에 러우 전쟁이 시작됐고 네. 그 러우 전쟁의 효과도 있었으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22년 1월을 가정할게요. 22년 1월 이거는 러우 전쟁의 효과가 없었던 거니까. 이때 미국 물가 상승률이 6.1%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이것은 러우 전쟁과 관련 없는 인플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예요. 그럼 이것만 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동성을 공급했더니 주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데 물가는 22년의 정점을 찍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26년 피버팅을 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물가를 자극하는 일은 분명히 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물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물가 통제에 실패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이 뭐 5, 6% 정도로 자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부분을 비교해야 됩니다. 2020년, 21년은 제로 물가에서 시작했었어요. 네. 25년은 거의 2% 후반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 6%대에 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5, 6%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면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치솟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시장에선 이렇게 판단. 야, 금리 인하 더 하면 안 돼. 더 이상 유동성 공급하면 안 돼. 이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시그널이야 라고 적어도 시장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긴축 사이클로의 전환의 신호가 돼요. 그러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것은 유동성 장세의 끝을 알리는 신호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언제 끝날까요? 그 질문에 답변 드리면 인플레가 5% 정도를 기록한다. 4% 후반 5% 정도를 기록한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의 끝을 알리는 시그널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출도 좀 줄이고 자산들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정리할 해가면서 좀 현금화하고 아니면 뭐 이제 뭐 금이나 뭐 이런 뭐 자산을 좀 옮겨 놓는다든지 뭐 하여간 좀 안전 자산 위주로 좀 가야겠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4~5% 정도, 한 5%는 나올 때까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갑자기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올 수도 컨트롤하다가 있죠. 이게 네. 실수하면 그냥 쫙 가는 걸 갑자기 수도 올 있잖아요. 수도 있죠. 물론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그게 안 오도록 통제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겠죠. 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게 정책의 포커스입니다. 아. 예. 지금까지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전 세계 경제 상황과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내년 그리고 이제 내후년 전반적인 어떤 장기 플랜을 좀 세우고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투자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머니트렌드 2026을 또 책을 발간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